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4강전 전북 현대가 이제 8강에서 비세고베를 잡아내고 4강에 이제 올라갔고요. 이후에 우라와가 바툼 유나이티드를 잡아내면서 우라와 역시 4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이제 동아시아에서의 1인자를 가리기 위해서는 전북 현대와 우라와 레드 다이아몬드가 경기를 이제 치르게 될 텐데 과연 홈팀인 우라와 레드 다이아몬드가 어떤 전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라와 레즈의 감독은 히카르도 로드리게즈 감독입니다. 이 감독은 올해 이제 처음으로 부임을 했고요. 감독을 처음 할 때는 지로나나 이런 데에도 있었지만 이후에는 아시아 리그에서 주로 감독을 많이 했습니다. 주 포메이션은 4-2-3-1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 이 4-2-3-1이 기존의 어떤 다른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4-2-3-1과는 좀 다릅니다. 투볼란트에 있는 주로 아츠키토 선수와 켄 이와오 선수가 전진을 상당히 많이 하고 풀백의 전진은 최근 전술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투볼란트 역시 전진이 많다는 점이 우라와 레즈의 포메이션에서 가장 큰 포인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리그에서 현재 8위, 이랑백컵에서는 탈락을 했고 리그컵에서는 4강까지 진출해 있는 상황이고요. 4강에서는 세레소 오사카를 만날 상황입니다. 아주 좋다고는 보기 어려운 현재 리그나 시즌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다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아무래도 홈에서 경기를 해서 그런지 조호르도 5대0으로 이겼고 빠툼 역시 4대0으로 이기면서 우라와가 다시금 또 동아시아의 강팀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이번 시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토너먼트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수들을 좀 이제 볼 텐데요. 첫 번째는 골키퍼입니다. 골키퍼는 부동의 주전이죠. 슈사쿠 니시카와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대구 FC와의 경기에는 출전을 하지 않았지만 이외의 경기에서는 되게 많은 출전을 했고요. 2022 시즌은 31경기 25골 실점했고 14개의 클린시트를 기록했습니다. 2762분을 뛰었고요. 지난 2019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전북 현대를 상대로 2경기 소화했는데 3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이제 우라와는 전북에게 2패를 거뒀고요. 니시카와의 골키퍼의 경우에는 발기술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빌드업에서 롱킥 내지는 공을 들고 차는 역습 상황에서의 펀트킥이 상당히 날카로운 선수인데 전북 현대 입장에서는 이런 킥들에 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183cm로 키가 작다는 것은 조금 단점입니다. 다만 86년생인 선수라면 응당 또 경험이 많죠. 경험이 많은 만큼 위치를 잡는 능력도 좋고 세이빙 능력도 평균 내지는 평균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전북 현대 입장에서도 이러한 어떤 니시카와 선수의 수비들을 잘 막아줘야 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비수를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우라와 레드 다이아몬드의 왼쪽 풀백 아유무 오하타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2001년생 상당히 어린 선수입니다. 다만 이제 이번 시즌에 경기를 꽤 많이 소화를 하고 있고요. 23경기 나서서 1개의 돈 기록했습니다. 1463분. 사실 많은 출전 시간이라고는 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이 선수가 눈 쪽에 부상이 있었어서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이후에 소개해드릴 서브 풀백 선수가 경기를 좀 많이 뛰었습니다. 아용무 선수의 경우에는 시즌 초반에는 저돌적이고 적극적인 수비 스타일을 좀 많이 유지했지만 이후에는 어느 정도 기다리면서 수비를 하는 방법도 차차 배워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돌적이고 상당히 적극적인 수비 스타일을 2001년생의 선수들이 가져가는 게 좀 많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에서는 아요무 와타 선수 역시 다른 여타 여린 선수처럼 좀 적극적으로 수비를 많이 하는 스타일입니다. 후방에서는 이제 빌드업에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풀백이 많이 전진하다 보니까 양쪽이 한 번에 올라가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오와타 선수나 사카이 선수가 계속해서 좀 조합을 맞춰가면서 플레이를 해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풀백이 좀 많이 전진하는 패턴인데 컷백도 여러 번 시도하고 본인이 직접 올라가서 안에서 들어가서 하는 플레이들도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는 오와타 선수입니다. 다음은 이제 센터백을 보면 센터백은 타쿠야 이와나미 선수입니다. 타쿠야 이와나미 선수는 이번 시즌 35경기 1골과 3개를 기록했는데요. 출전 시간이나 경기 수를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이번 시즌 우라와의 주전 센터백입니다. 이 선수는 빌드업 상황에서는 롱패스도 할 수 있고 직접 몰고 전진을 할 수 있고 굉장히 많은 루트를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요. 비단 공격이나 빌드업뿐만 아니라 좋은 피지컬을 이용한 태클 능력 역시 좋은 선수입니다.
다만 이제 빌드업이나 이런 부분이 좋기 때문에 뭐 뒤에 슐츠 선수를 놔두고 뒤에 본인의 위치가 조금 더 올라간다거나 하는 모습은 꽤 많이 보이는 편이고요. 따라서 이와나미 선수의 뒷공간을 노리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제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우라와의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켄 이와오 선수가 코너킥을 처리할 경우 이와나미 선수나 여러 키가 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선수를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좀 잘 막아내기 위해서 전북현대가 좀 준비를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또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파트너 센터백은 알렉산더 슐츠 선수입니다. 이 선수 역시 34경기 6골. 굉장히 많은 출전 시간을 소화한 만큼 이와나미 선수와 주전 센터백 조합을 많이 맞추고 있는데요. 이 선수는 킥이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롱패스가 좋고 빌드업 과정에서 공격 참여도가 상당히 높은 선수긴 하지만 빌드업 과정에서 이와나미 선수는 본인이 직접 몰고 올라간다면 슐츠의 경우에는 롱킥으로 앞에 때려놔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점 역시 좀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이 선수의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페널티킥을 슐츠 선수가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시즌 6골을 기록을 했는데 5골 정도가 이제 모두 페널티킥이었고요. 알렉산더 슐츠 선수가 이 본인의 189cm라는 좋은 신장을 이용한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득점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지만 PK를 잘 만들어내면서 득점을 많이 했다는 건 역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센터백인 만큼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강점이 있습니다. 특히 대인 수비에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고 상대 공격수를 이용해서 오히려 수비를 좀 더 잘하는 편인데요. 상대 공격수가 저돌적으로 들어올 경우 그러한 점들을 또 잘 이용하는 슐츠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트백을 보면 히로키 사카이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다들 아시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일본 국가대표 풀백이고 5월 초부터 6월 말까지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면서 시즌 20경기밖에 뛰지는 못했지만 이 선수의 터프한 수비 스타일은 유럽에서도 좀 많이 통했고 빌드업, 드리블 여러 부분에서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조금은 영향을 많이 주는 선수입니다. 특히 지난 우라와의 어떤 16강, 8강 경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풀백들이 상당히 많은 전진을 하는데 히로키 사카이의 경우에는 본인의 능력을 믿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전진을 해서 공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는 스타일이라서 이런 점들도 이제 왼쪽 풀백인 김진수 선수가 계속해서 고려를 해나가야 되겠다는 부분이 생각이 좀 되고요. 히로키 사카이 선수는 여담으로 생각해보면 J1 리그 250만 유로로 최고 가치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그럼 주전 백4 조합을 봤고 다음으로 볼 만한 선수는 타카히로 아키모토 선수인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유무 오와타 선수가 출전하지 못할 때는 왼쪽 풀백으로도 많이 커버를 해줬습니다. 이 선수가 주로 이제 가지고 있는 포지션은 왼쪽 풀백인데 공격적인 역할도 많이 소화를 했습니다. 펄스9 역할도 소화를 했었고 아예 왼쪽 윙어 역할도 소화를 했었고 그러면서 35경기 동안 2골과 6개의 도움을 기록할 만큼 어느 정도 여러 포지션을 잘 봐줄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로서의 역할을 많이 수행을 해줬는데요. 빠른 공격과 터프한 수비를 시도하는 선수입니다. 공격 상황에서는 이 선수가 주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고요. 수비 상황에서는 많이 올라가는 만큼 이제 내려와서 리커버를 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조금 걸리고 물론 선수가 빠르긴 합니다만 약간의 시간이 걸리고 그러면서 터프한 수비가 조금씩 나오는 모습이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선수가 전진할 때는 윙어보다도 더 높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득점까지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바텀전에서 나왔던 득점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이제 아키모토 선수의 어떤 주력, 이 왼쪽 윙어만 볼 게 아니라 왼쪽에서 올라오는 풀백 역시 잘 봐줘야 된다는 것을 전북현대 수비진이 꼭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비수는 이 정도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는 미드필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드필더, 삼선 미드필더 주전 투볼란테 중 한 명은 켄 이와오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30경기 동안 한 골과 5개의 도움을 기록을 했고요. 이 선수는 탈압박에 굉장히 능한 스타일입니다. 88년생으로 이제 볼도 어느 정도 차는 이 베테랑의 나이가 됐기 때문에 탈압박에 굉장히 능하고 이후에 롱패스도 정확하고 공격 참여를 상당히 많이 시키는 우라와 레드 다이아몬드인데 이 투볼란테의 자리에서 수비도 어느 정도 해주고 있지만 공격적인 참여도 심심치 않게 아츠키 이토 선수 이제 다음에 소개할 아츠키 이토 선수보다는 덜 올라가지만 심심치 않게 공격에 참여를 많이 해주는 선수입니다. 기본적인 킥이 정확한 선수라서 코너킥이나 프리킥에서도 어느 정도 오른발 각이 보인다 싶으면 많이 차는 선수고요. 코너킥은 왼발, 오른발, 왼쪽, 오른쪽 가리지 않고 다 잘 차는 선수입니다. 이제 파트너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츠키 이토 선수인데요. 이 선수 역시 21경기 6골과 4개의 도움 기록했습니다.
이번 시즌 주전 투볼란테 중 한 명이고 이 선수는 좀 특이한 게 박스투박스처럼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켄 이와우 선수의 경우에는 그렇게 높게까지는 올라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츠키히토의 경우에는 후방에서 공격 조립을 하다가도 전방으로 본인이 직접 밀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패스를 받아서 직접 연계를 하고 아니면 본인이 직접 침투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공격적인 어떤 루트 내지는 선택지를 좀 주는 스타일인데요. 이 선수의 전진을 뭐 맹성웅이나 이런 선수들이 잘 막아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뭐 이외에도 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경기 내에서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았지만 리그에서 보면 이따금씩 중거리 슈팅이 나오거든요. 이런 슈팅들이 꽤 위협적이라는 것 역시 이제 뭐 전북의 수비진들이나 이런 선수들이 꼭 파악을 하고 경기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2선을 보면 요시오 코이즈메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26경기 동안 3골과 4개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출전 시간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뭐 그렇게 주전급으로 나왔냐라고 한다면 주전은 주전인데 그냥 주전급. 이제 확고한 주전이라고는 얘기하기가 조금 어렵긴 하죠. 다만 이제 풀타임 소화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 점이 이제 1629분이라는 출전 시간을 소화하는데 좀 보여주는 왜 이 선수가 1629분밖에 뛰지 못했냐라고 한다면 풀타임 소화가 많지 않기 때문에 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개인 능력으로 수비를 제친 이후에 패스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선택지가 많습니다. 이제 뭐 체력적인 문제는 있지만 뭐 패스도 잘하고 중거리 슈팅이 뭐 빠르고 뭐 강하고 이런 것보다도 상당히 정확하기 때문에 이 본인의 길을 찾아서 들어가는 공을 잘 막아줘야 되는 송범근 키퍼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이 선수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패스들 역시 전북현대가 고심을 하고 잘 막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주전급 미드필더들이고요. 또 소개해드릴 만한 선수는 아타루 에사카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33경기 6골과 6개의 도움을 기록을 했고요. 2308번을 뛰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시오 코이즈미 선수보다도 출전 시간이 많은데 이 선수는 뭐 펄스9으로도 뛰었고 뭐 공격형 미드필더나 여러 가지 위치에서 뛰었는데 최근에 이제 요시오 코이즈미 선수가 선발 출전을 하는 경향이 좀 많아졌고요. 이 선수 역시 코이즈미만큼 주전급 2선 자원이고 풀타임 수화도 꽤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코이즈미 선수가 최근에 주전으로 올라온 지 얼마 안 됐다는 얘기기도 하죠. 전방에서 에사카의 경우에는 연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플레이메이킹을 주도하는 역할이고 이타적인 플레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전 경기들을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아타루 에사카 선수가 본인이 마무리하려면 마무리를 할 수도 있지만 이 외국인 선수 뭐 모베리 칼손이나 아니면 뭐 융커나 이런 선수에게 내주는 경우가 꽤 많았고요. 굉장히 허신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이타적이기도 하지만 압박 역시 어느 정도 활발하게 가져가 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이런 포인트들을 또 생각을 하면서 에사카 선수가 순간적인 압박을 했을 때 뭐 전북의 삼선들이 잘 탈압박을 해내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미드필더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는 공격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윙어부터 볼 텐데요. 왼쪽 윙어는 타카히로 세키네 선수입니다. 선수는 이제 34경기 동안 한 골과 4개 도움을 기록한 선수인데 양쪽 윙을 모두 소화할 수 있습니다. 왼발, 오른발, 뭐 어느 발 가리지 않고 굉장히 날카로운 슈팅도 많이 날려줄 수 있는 선수고 그만큼 뭐 중앙으로 접어 들어오거나 뭐 아니면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리거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격적인 포인트들을 많이 낼 수 있는 선수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이제 일본인 선수들이 볼을 잘 찬다, 볼을 예쁘게 잘 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타카히로 세키네 선수 역시 순간적인 과감함도 있지만 볼을 잘 차는 일본인 선수 특유의 낮은 무게중심과 어떤 뭐 드리블 능력 이런 게 좀 잘 보이는 선수고요. 빈 공간을 보고 굉장히 센스있게 뭐 아웃프런트로 밀어주거나 이런 점들이 좀 좋습니다. 오른발을 주로 좀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선수가 사실 우라와의 이 윙 자원을 보면 왼쪽에 세키네 선수가 나오고 오른쪽에 이제 데이비드 모베리 칼손 선수가 나오는데 이 선수 모두 정발이 아니라 반대발 윙어들입니다. 중앙으로 침투에 들어와서 슈팅을 많이 때려주고 있는 게 이제 우라와의 주된 공격 패턴인데 이 선수가 왼쪽에 있을 때는 뭐 왼발로 패스를 많이 시도한다기보다는 그대로 본인의 주발인 오른발을 좀 많이 사용을 해서 패스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늦어질 수 있는 그 타이밍에 김문환이 제대로 견제를 해준다면 세키네 선수의 공격을 어느 정도 앞에서부터 막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조금 들고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만한 선수는 스트라이커 유스케 마치오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28경기 동안 8골과 6개의 도움을 기록을 했는데 이 기록에서 속으면 안 되는 게 5골과 1개의 도움은 조별리그에서 라이언시티와 선동을 상대로 했던 경기들입니다. 물론 라이언시티가
첫 번째 이제 대구와 경기를 할 때에는 대구를 상당히 잘 잡긴 했지만 이후에 보여줬던 모습은 약간 실망스럽거든요. 이런 점들에서 우라와의 마추오 선수가 기록한 이 기록들을 너무나 쉽게 맹신하면 안 된다. 다만 이 선수가 몰아칠 때는 몰아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조심은 좀 해야 되고요. 이 선수의 경우에는 키를 보면 아시다시피 2선 자원입니다. 전문 톱은 아닌데 이 선수가 속도를 이용한 침투를 잘하는 선수고 측면으로 돌아 들어가면서 공격하는 패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 역시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하면서 경기를 해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라와 레즈의 에이스 중 하나인 선수가 또 데이비드 모베리 칼손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이제 24경기 동안 12골과 4개 도움을 기록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리그에서 계속해서 공격 포인트를 올렸던 건 아니고 이 12골이 굉장히 최근에도 많이 나왔던 선수인데 왼발킥 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오른발도 나쁘진 않은데 왼발킥 능력이 상당히 좋고 지난 빠툰과의 경기였나요? 조르와의 경기였나요? 이 왼발 프리킥이 상당히 좋았는데 이 선수가 킥 능력만으로도 정말 위협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킥을 할 만한 공간을 많이 내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오른쪽에서 가운데로 접어 들어오는 플레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점 역시 꼭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이 선수는 2021년까지 스파르타 프라하에서 이제 유로파도 뛰고 왔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클래스가 높은 선수들이고요. 이제 또 서브로 나올 수 있는 선수는 토마 교쿠보 선수입니다. 최근에 출전 빈도가 늘어난 어린 2선 자원인데요. 지난 16강에서도 이제 선발 출전을 했고 최근 경기들에서 오쿠보 선수가 선발 출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24경기 동안 경기를 뛰었고요. 순간적으로 공간에 침투하는 능력이 좋습니다. 이게 수비 사이로 들어간다고 하는 이제 흔히들 말하는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하는 능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고요. 170에 62, 피지컬이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쉽게 넘어지지 않고 드리블도 잘 하는 그런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나왔을 때에는 침투를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선수는 카슈페르 융커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20경기 동안 8골과 1골 도움을 기록했는데 손가락 부상이 좀 있었고 발목 부상도 좀 있어서 쉰 경기가 꽤 됩니다. 10경기 이상을 경기를 뛰지를 못했고요. 조르전에는 14분 동안 2골을 득점할 정도로 폭발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이 14분은 출전 시간이 아니라 이제 14분 2골을 넣는 텀이 14분이었다는 거죠. 이 굉장히 폭발력이 있고 우라와의 주전 스트라이커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부상 때문에 살짝씩 출전 시간이 줄어든 게 있지만 우라와의 주전 스트라이커였기 때문에 그만큼 또 폭발력이 있고 팀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까지 이끌 만큼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꼭 카시페르 융커 선수가 나왔을 때 이 헤더뿐만 아니라 발로 마무리하는 특히 왼발 마무리가 상당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점 역시 꼭 고려를 하면서 경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이 선수가 마무리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과정도 턴을 한다거나 연계를 한다거나 이런 점 역시 좋다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이제 우라와의 외국인 선수들을 살펴봤습니다. 외국인 선수가 아니죠. 선수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생각하셨을 만한 건 이제 외국인 선수들의 가치가 상당히 높다는 점인데 일본의 경우에는 리그에 상당히 돈이 많이 도는 리그입니다. 외국인 선수 보유 제한이 없고 이제 출전만 이제 3+1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점들이 이제 우라와가 좋은 외국인 선수들을 가질 수 있는 배경이고 일본인 선수들 역시 그만큼 또 수준이 올라올 수 있는 배경인데 외국인 선수 제한을 푸는 걸 딱히 찬성은 하지 않지만 그것보다도 좀 리그에 돈이 좀 많이 도는 K리그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살짝 전하면서 우라와 레드 다이아몬드에 대한 분석 내지는 짧은 소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